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 그 펀드연금실의 남재우입니다. 네, 그 스톱워치 시계를 켜고 30분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괜찮으시면 저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숨이 계속 짧아져서 마지막에 가면 거의 이렇게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관련해서 앞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이준행 교수님하고 한 작년 연말부터 좀 둘이서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준비를 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 있어서 좀 일부분에 중복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합의를 했던 부분들은 중복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거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점이 또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용어라든지 개념에서 또 저희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들은 또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이해를 좀 잘 감안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SA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이 교수님께서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 SAA는 전통적인 SAA 내지는 지금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5년 단위 중장기 자산 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한 3챕터 정도로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저희 심포지엄의 큰 제목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그러니까 도입과 활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뒤쪽 활용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활용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활용의 좀 정당성이라 그럴까요? 이론적 근거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레퍼런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괄이나 도입 방향 이런 것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3장에 있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활용 방안 이제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 해외 연기금 사례,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해,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앞서 발제하신 이준행 교수님 발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 둘도 이제 어떤 이 개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좀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국민연금 내에서도 이게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공단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복지부 각각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견 내지는 논쟁이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레퍼런스가 뭐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뭐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출발을 하면 지금 해외 사례는 제가 CPPIB하고 뉴질랜드 스페네이션 펀드 NGSF하고 두 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요 두 개의 해외 사례 조사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진행했던 스터디에 보고서를 제가 좀 많이 참조를 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 스포네이션 쪽에서는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PIB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마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의했던 개념이 저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이제 세 가지 개념에서 보시면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일단은
저비용, 로우 코스트라는 부분이 일단 계속해서 다들 나오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저 NGSF에서 보면은 일단 시작을 그 섀도우 노셔널이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근데 그거는 지금 꼭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액츄얼 포트폴리오 이전에 상위의 그 어떤 자산 배분에 의한 포트폴리오는 다 일종의 가상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와 그 아랫단 그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계속 그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시장에 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 함은 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 자산이 운용되는 시장, 운용 시장, 뭐 투자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시장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산 배분 체계에 들어가는 그 자산 배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자산 배분 체계의 가장 상위 자산 배분을 우리가 흔히 SA로 정의를 하는, 그렇게 놓게 되면 이 RP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일단 시장 개념이 배제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준행 교수님은 그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거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제한 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저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도 그 일종의 벤치마크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CPP나 뭐 다른 사례들도 보면은 그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렇게 놓고, 안전자산은 뭐 글로벌 에퀴티, 위험자산은 글로벌 에퀴티, 안전자산은 뭐 국내 또는 해외의 그 번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흔히 그 자산 배분 체계에서 얘기하는 자산군, 시장을 정의하고 그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마켓 인덱스로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령 CPP가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은 그 글로벌 에퀴티로 정의를 해서 거기에 벤치마크가 붙어 있죠. MSCI 어쩌고 하는 벤치마크가 붙어 있고, 그 안전자산은 그 도메스틱 번드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지수가 붙어 있죠. 근데 그게 SA 단에서 얘기하는 시장을 정의하고 투자 가능 시장, 투자 유니버스를 의미하는 건 일단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배분도 배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글로벌 에퀴티하고 도메스틱 반드의 6.5 대 3.5로 자산을 배분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위험에 대한 표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는 위험 자산을 65%를 가져가겠다라는 표현이지, 그게 시장에 대한 배분은 아니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 노셔널 포트폴리오라는 거에서도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서 그 벤치마크를 잡더라도 그거는 어떤 시장을 정의하는 의미에서의 벤치마크가 아니라 일종의 프락시라는 거죠. 그 리스크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프락시로 잡은 거일 뿐이지 시장이 배제된 그게 이제 레퍼런스가 아니냐. 이제 왜 그렇게 레퍼런스를 잡고 그 다음엔 시장을 감안한 그 SA 단으로 넘어가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게 어떤 요체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도와 운용을 연결하는 게 레퍼런스이고, 그래서 그 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운용이라는 건 분명히 시장을 전제로 해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운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레퍼런스는 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아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그 뭐 아이디어 내지는 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CPPIB랑 NGSF 얘기를 쭉 계속하면서 드리게 될 말씀의 어떤 전제로 요 두 번째 그거를 좀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특히 이제 해외 선진 사례에서 하고 있던 케이스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레퍼런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두 가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자산운용에서 흔히 이제 많이 그 하던 얘기고 오래된 그 어젠다이긴 합니다만, 리스크와 리턴 관점에서 지금 적어도 그
해외 연기금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하는 그 기금들의 레퍼런스는 대부분 그 위험 관점의 레퍼런스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의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 자체가 기금의 위험 성향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흔히 그 리스크 베이스드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위험 기반 운용, 위험 기반 운용이 이미 체계화된 기금들에서 레퍼런스를 정의하고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그걸 차용해서 우리 제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국민연금은 벌써 그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리스크 베이스드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 기반의 레퍼런스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워낙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만들었던 도입 방안에도 보면은 어떤 그런 그 너무 큰 괴리로 인해서 그 CPPIB가 하고 있는 방식의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거를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아직은 적어도 그 수익률 관점에 에서 접근하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가 맞지 않겠냐라고 일단 여기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의 활용, 레퍼런스가 실제 쓰이는 그 의미도 그 CPPIB나 그런 데 보면은 결국 레퍼런스의 의미가 그 액티브 리스크를 정확하게 매저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완전히 위험의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의 도입이 그 이준행 교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 SA라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갖는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갖는 그 SA의 어떤 중거로서 레퍼런스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제도나 여러 그러니까 제도로부터 기반된 목표 수익률 개념, 물론 이제 허용 위험 한도가 붙는 그런 그 목표 수익률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그 서두가 장황했는데요. 이제 그 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를 도입해야 되느냐, 뭐 목적이 되겠죠. 이제 이 목적에 맞춰서 이제 그 뒤에 그 레퍼런스의 역할이 이제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레퍼런스는 그 다단계 자산 배분 체계에서 최상위 자산 배분의 어떤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개념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PP나 이런 사례들에서 보면은 어떤 그 액티브니스, 그러니까는 액티브 운용의 어떤 준거로서, 그러니까는 정말 그 초과 수익 알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거를 그 합리적으로 매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레퍼런스를 도입을 하고 레퍼런스 체계를 가져가는, 적어도 그 목적이 우리가 레퍼런스를 생각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레퍼런스를 도입하는 목적, 레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그 제도 기반의, 그러니까는 그 제도 목적이 되겠죠. 제도 기금 운용의 목표와 운용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도대체 운용 목표가 뭐냐라는 거, 그 운용 목표가 사실 그 기금의 조성 목적이 되는 거겠죠. 기금의 조성 목적. 기금의 조성 목적을 보면 저기 지금 뭐 CPP나 그 NGSF, GIC 포함해서 CPPIB는 캐나다의 공적 연금이고요. 근데 라이애빌리티 구조가 완전히 펀딩 방식은 또 아니어서 뭐 그 자산이 부채를 100% 매칭해야 되고 또 이런 구조는 아닌 거가 우리 국민연금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NGSF는 저게 슈퍼애니에이션의 어떤 그 버퍼 펀드 비슷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공적연금으로 뭐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 소베른 웰스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부 펀드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 완충 버퍼 개념으로 정부 재정으로 조성한 그 국부에 가까운 그런 펀드로 일단은 이해가 되고요. 또 GIC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국부 펀드이기 때문에 라이빌리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어떤 라이빌리티가 없거나 라이빌리티가 덜 제약적인 그런 상황의 기금들이에요. 그 연금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운영 목표가 그 실제 그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정확하게 이제 다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도한 위험 없이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해오던 어떻게 보면 어셋 온리 어프로치에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운영 목표입니다. ALM 베이스의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흔히 저희가 평가는 합니다만 실체를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연금은 저 장기적으로 경제 저 성장률 이상의 수익률 달성 사실 저거는 그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 배분에서 그 목표 함수를 말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저게 지금 저 CPP나 저기에 대응하는 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법에 의해서 연유되는 법에 정의되어 있는 기금 운용 목표 내지 그 기금 조성의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법에는 분명히 저렇게 되어 있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 준비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함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 위에 CPP나 뭐 NGSF랑 거의 그 운영 목표는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CPPIB하고 NGSF의 그 사례를 조금 그 정리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은 그 길게 설명드릴 그 생각은 없고요. 뭐 앞에 나왔던 저 이준행 교수님이 하셨던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뭐 이렇게 CPP하고 지금 NGSF의 사례를 보면서 결국 그 어떤 도입의 RP 레퍼런스의 도입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도입된 레퍼런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그 참고 자료로 쓰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해외 사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그래서 얼마만큼 동일하게 따라하면 되고 어느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갖기 위해서 뭐 해외 사례 부분을 본 건데요. 뭐 크게 그 깊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산 배분 체계에서 보면 그 롱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단계의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2단계가 되면 포트폴리오는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산 배분에 의한 가상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의한 최종 액추얼 그 실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요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자체가 우리 저 MPS에서도 제가 뒤에 제안하게 될 그런 그 포트폴리오 구성 체계와 뭐 다르게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5년 단위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장기 자산 배분 그거를 SA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TAA 포함해서 좀 전술적인 부분 그걸 1년 단위 그걸로 놓고 액추얼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실제로 지금 CPP와 우리의 그 지금 자산 배분 체계 그 저기 포트폴리오 구성 체계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 레퍼런스만 그 베타에 해당하는 패시브 포트폴리오고 나머지는 사실 다 액티브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레퍼런스에서 SAA, TAA, AP로 그 액추얼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뭐 이런 체계를 우리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실제로 지금 그 레퍼런스, 스트래티직, 타겟,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이 이제 액추얼 포트폴리오가 될 텐데요. 각각을 수립하는 주체, 승인 주체, 뭐 투자 시기가 어떻게 되고 레퍼런스는 그 장기 20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요. 3년 단위로 리뷰를 하는 뭐 그런 체계.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는 수립 주체가 보드와 경영진이 같이 수립을 하고 보드가 승인을 하는 거에 비해서 스트래티직 포트폴리오는 경영진 그러니까 CPPIB 내에 그 보드
그 이사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수립을 하고 보드에서 승인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쭉 그것들을 이제 참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바뀌어 왔습니다. 그 아까 저 이준행 교수님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크게 두 스테이지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그냥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뭐 근거가 있다라기보단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가 CPPIB가 굉장히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실험적으로 시작을 했던 RP 체계가 꼭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만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일단 그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15년을 지나면서 RP 체계에 좀 그 변화를 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개의 큰 스테이지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고요. 15년 이전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비중, 아니 위험자산의 비중을 65로 가져갔고요. 15년 이후로 그거를 쭉 늘려서 지금은 85%로 가져가고 있는, 그게 이제 일단 두 스테이지를 나누는 큰 기준이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그 RP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전까지는 약간은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를 실행을 하면서 그 기존의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좀 믹스된 형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정의를 하고 좀 시장을 더 그 시장에 대한 탐색, 흔히 말하는 베타에 대한 탐색을 RP에서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글로벌 에퀴티, 캐나디안 에퀴티, 캐나디안 노미널 FI, 그 리얼 FI 이렇게 그 RP를 구성하던 거를 더 쪼개가지고 글로벌 에퀴티를 도메스틱 에퀴티, EM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탐색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15년이 지나면서 이걸 완전히 다 닫아버린 거죠. 다 닫고서 그냥 85대 15라는 위험 성향의 표방만을 RP가 하도록 하는 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그 CPPIB의 최근 모습, 그러니까 쭉 진화를 해온 앞부분의 어떤 실험적인 거에서 그 개선되어 온 부분을 저희가 타겟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그 CPP에서 RP의 기능은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쪽에서 그 위험 선호의 표현이고 액티브 운용의 관리 수단이고 그 보드와 그 운용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우리가 도입할 레퍼런스도 뭐 이 용도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오늘 세미나의 방점은 레퍼런스에 있다라기보단 이준행 교수님도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SA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도입하는 목적도 SA를 잘하기 위함이고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SA가 잘 될 수 있도록 RP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방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략적 자산 배분 SA의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레퍼런스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짜여지는 전략적 자산 배분, 스트래티지 포트폴리오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 다변화, 시장 수익 원천의 다변화, 베타에 대한 탐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시장이라는 걸 정의하고 베타의 다변화를 통해서 맨데이트로 주어진 레퍼런스를 미트 내지는 초과 달성하도록, 그게 이제 CPPIB의 역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SA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어떤 주어진 자산군, 어셋 클래스의 35, 45 이런 숫자를 할당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탐색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시장을 우리는 투자 가능한 시장, 어셋 클래스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그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덱스를 설정을 하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벤치마크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정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배분 비중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게 통틀어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 활동은 완전히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준행 교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떤 그 대표성, 제도와 연유된 그 보드에서 관여를 하거나 내지는 일정 부분 보드가 책임을 맡을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에 대한 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결국 5년 단위 중장기 자산 배분 SAA의 그 설정 주체와 그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책임 뭐 이제 이런 거를 그 운용 조직에 넘기는 이제 그쪽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보드 기금운용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NGSF는 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런 목적으로 그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한 그 국부 펀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뭐 여기서는 약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게 저는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그 약간 RP를 그 SAA처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요. 그러니까 그 실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구성 자체가 그 굉장히 시장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마치 SA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레퍼런스가. 그래서 조금 더 베타 그 시장 원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리스트 프로퍼티 같은 뭐 저런 것까지 RP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로 잡고요, 구성 종목으로. 근데 그게 결국 여기도 보면은 뭐 몇 번의 그 스터디와 이 그 NGSF가 그 비교적 신생 그 국부 펀드이고 그 이런 그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만드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스터디, 리뷰 뭐 이런 것들을 그 거친 그 호주의 그 퓨처 펀드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리서치가 잘 돼 있는 그런 기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제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그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좀 일부 그 단순화한 거죠. 그 단순화했다라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그 RP와 SAA,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와 스트래티직 포트폴리오를 좀 더 명확하게 분리하는 정신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여전히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어오면 그 자산 배분 체계 개편에서 일단은 그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저기 토론자로 오신 그 이찬진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뭐 레퍼런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다 결정이 됐다라고 하시니까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주로 활용 쪽이고요. 그래도 여기 쓴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어떤 그 위험의 표방만을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의 어떤 중거로서 레퍼런스를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 뭐 주식 비중이 지금 40%인데 이게 도대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그때마다 국민연금은 공격을 받죠. 시장 상황이 좋으면은 기회비용 다 날리고 있다라고 공격을 받고, 그것도 뭐 크래시가 오면은 그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한 데 또 잔뜩 투자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받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그 논리가 없다라는 거죠. 위험자산 비중을 주식을 40% 가져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랄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중거로서 레퍼런스를 잡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목적으로 레퍼런스를 잡는 거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제도하고 연결이 되는 레퍼런스를 잡지 않으면 어차피 근거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레퍼런스를 잡는 게 뭐 65% 대 35 그냥 잡으면 된다. 우리의 위험 성향은 위험자산 65%가 우리의 위험 성향이다. 일단 레퍼런스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계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왜 국민연금의 위험 성향이 65%인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대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 뭐 재정 지표가 됐든 재정 목표가 됐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재정 안정화의 일부 역할을 국민기금이 담당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짜든 하여간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국민연금의 위험 성향은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서요. 위험 성향은 65%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레퍼런스가 잡힌 거다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레퍼런스의 역할이 굉장히 제약적이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CPPIB하고 유사한 형태로 잡고 가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이준행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용어가 다르게 쓰이게 되는 건데요. 그 현행 중장기 자산 배분 5년 단위로 수행하는 중장기 자산 배분을 여전히 그 SAA로 정의를 하고요. 그 SAA의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탐색부터 시작을 한다. 그 모든 그거는 철저히 전문가의 운용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RP를 잡는 거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어떻게 보면 역할이 그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시장에 대한 탐색이고요. 전수적 자산 배분은 시장에 대한 어떤 뷰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다단계 자산 배분 체계는 이제 기금 운용 조직으로 넘기는 그런 체계가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이준행 교수님이 약간 중간에 좀 물음표로 하셨던 부분, 전략적 자산 배분은 본부에서 짜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제가 보기에는 승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고 정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용조직에서 짠 전략적 자산 배분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뭐 그 정도. 당연히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책임이 주어 RNR이 작성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컨퍼런스가 기획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마이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가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SA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게 잡히면은 흔히 말하는 자산 배분형 위탁 운용,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의 여러 유형들을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스타일 중에 하나로 자산 배분형 위탁 운용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산 배분형 위탁 운용을 주고 그거의 벤치마크로 레퍼런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유형을 운영하는 위탁 운용사는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SA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레퍼런스를 벤치마크로 받아서 SA부터 작성을 해서 여러 시장에 대한 탐색 등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최종 수익률을 레퍼런스에 비교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위탁 운용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만약 그런 위탁 운용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기금운용본부 내지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계 하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조직도 SA 작성이라는 굉장히 큰 롤을 맡게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비교라든지 아니면 SA를 작성하는 여러 방법론과 이런 거에 대한 참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런 역할들을 서로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산 배분형 위탁 운용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스웨덴 AP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연금들 연금 펀드들 캐나다 PSP라 같은 곳 이런 데들이 보면은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위탁을 실제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국민연금도 제가 알기로는 운용 전략실이 선정 관리하는 위탁 펀드가 있죠. 그게 이제 글로벌 약간 GTA에 비슷한 어떤 자산 배분형 위탁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레퍼런스의 활용 사례, 활용 방안 하나로 좀 제안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